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프리초프 카프라라는 정말 너무너무나 엄청나고 멋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학자와 에코 학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가 프리초프 카프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대 철학과 교수였던 이상하 선생님이 에코페미니즘을 공부하는데 프리초프 카프라에 대해서 꼭 공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 기회 때문에 그 책 히든 커넥션이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글쎄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래 그 전에 잠깐 여러분들하고 할 얘기가 제가 여성학 석사과정에 있을 때 저를 가르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시각장애 선생님이셨어요. 시각장애 선생님인데 늘 언제나 큰 개를 우리 수업하는 세미나실에 데리고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지냈어요? 뭐라고 지냈어요? 이런 서로 인사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TV를 보셨다는 거예요. 주말에.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석사를 했는데 영국은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TV가 있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그 선생님이 TV를 봤다고 이야기할 때 저는 눈으로 봤다고 생각한 거고요. 그 선생님은 TV를 봤다고 생각할 때 음악을 듣고 음성을 듣고 그런 걸 통해서 온 오감을 통해서 TV를 봤다는 걸 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또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케냐에 플라스틱 프리 여행을 갔었어요. 지난 겨울에. 그런데 거기서 만났던 선생님 중에서 식량운동을 하시고 또 환경운동을 하시는 선생님이 그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그룹에 있던 한 선생님이 숲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 얘기를 했는데 숲에 가서 나무와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무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생각하고 대화하는 것들은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알고 있던 사람들은 제가 이상하게 여겼고 질문을 했던 사람들은요. 뭔가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나무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언어로 소통한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나무의 거친 표면을 가지고도 대화를 했을 거고요. 나무가 시들한 나무의 잎사귀 표정을 가지고도 대화를 했을 거고요. 그 뿌리가 어떻게 뻗었느냐에 대한 모습을 보고도 대화를 했을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나무도 역시 인간에게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겠죠. 프리초프 카프라에 대해서는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서 물리학자였고요. 본인이 그것도 현대물리학자였는데 현대물리학을 통해서 그 이후에 영성, 생명의 연구, 또 몸과 정신이 인지능력 그러면서 마치 학문의 전 분야를 확장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프리초프 카프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아는 존재와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가를 제안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근원적으로 새롭게 정립하신 분이에요. 히든 커넥션에서 생명이란 무엇인지, 인간에게 지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지성이 과연 인간에게만 있는 것일까? 라는 것들을 제안하고 설명해 주십니다. 지금 에코페미니즘이나 생태학에서 딥 이코올로지라는 연구가 깊이 있게 나오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딥 이콜로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 딥 이콜로지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는 환경 그러면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엄청난 지성적인 지성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자연을 돌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딥 이콜로지는 인간만이 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소한 것들도 지성을 가지고 있고 그들도 인간과 같이 평등하게 우리와 더불어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자연, 동물, 식물의 언어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켰고요. 또 우리가 자연과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합니다. 근원적으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안한 분입니다. 물론 이 선생님의 이 책은요, 그 이후에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요, 그 이후에 이콜로지에 대한 연구 분야가 넓게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갖고 왔는데요. 바로 최근에 가장 핫한 책이라고 하죠. 숲은 생각한다라는 책이에요. 숲은 인간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문법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숲이 생각을 할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자신만이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주와 함께 하나로 느끼는 것, 또 내 주변의 자연과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는 프리초프 카프라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듣게 될 겁니다. 너무너무 책이 많고 우리나라에 소개가 많이 되신 분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1979년 세계적으로 이분이 1975년도에 이 책을 썼거든요. 그런데 비엔나 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자리를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대학 혹은 미국으로 왔다 갔다 영국에 들어와서 고등학생 애들 수학을 가리키기도 하면서 혹은 기계와 관련되어 있는 번역 작업을 하면서 그 틈에 자신이 느꼈던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이라는 거, 사실은 The Tower of Physics라는 책을 쓰면서 그냥 거친 상상력으로 썼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20개국으로 퍼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경제적인 기반이 됐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학문적인 방향이 물리학자에서 지금 엄청난 생태계나 혹은 정치학이나 사회학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학자로 길을 트게 됐죠. 여러분 이거는 참고로 보시라고 앞에 제가 자료를 넣습니다. 프리초프 카프라라고 그랬을 때 왜냐면 오래됐죠. 39년 2월 1일생이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살아계시고요. 그 다음 최근에 강연한 것 제가 찾아봤습니다. 근데 나이는 드셨지만 여전히 아주 뭐라 그럴까 총명하다는 표현은 제가 너무 건방진 표현이고요.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눠주고 있고 그 다음에 카프라 코스라는 그런 영상을 남겨서 영상 강의로 이제는 본인의 강의를 남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여러분들 앞에서 책 찾아보시면 참 그 책들에서 이분이 얼마나 깊은가, 전문적인가, 그리고 얼마나 위트가 있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양한 여러 가지 사례들은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분이 도고, 영어, 불어, 이탈리아에 능통한다. 사람들이 종종 물어요. 학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사실은 다중언어, 여러 가지 언어를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언어는 문화, 단지 소통뿐만 아니라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4개의 브레인이 돌아간 언어적인 브레인, 문화적인 환경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도 될 거예요. 그
그 다음에 홀리스틱이라는 것, 여기서 전체적인 시스템 띵킹 그리고 이코올로지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얘기를 하죠. 네트워크, 이분이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생명의 그물에서, 그물이라는 건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 선생님이 다양한 책이 있는데 거기선 이렇게 소개했더라고요. 생물 철학자다. 분명히 이분은요 양자 역학을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생물 철학자다 이러고서 어떤 책에는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양자 역학 현대 물리학자를 생물 철학자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까? 그리고 이분은요 미시세계로 들어간 현대과학, 또 현대과학에서 상대성 이론과 양자 물리학 그런 것들을 유기체적 자연관으로 설명했다. 뭔가 현대 물리학과 그 다음에 생태학, 그 다음에 생물학 이 모든 것들 여기에요 동양 철학, 동양 종교까지도 일맥상통하게 그것들을 책으로 많이 쓰신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 넓은 분야로 많은 것을 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모두 의심하죠. 어떻게 그렇게 알 수가 있어? 진짜야? 진짜 전문가야? 아주 얇게 얄팍하게 아는 거 아니야? 그렇게 물어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중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이분은 그렇게 취급되지 않고 얼마나 그 각 학문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왜 그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20년 동안에 양자역학을 연구하셨죠. 근데 이분이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내 평생에 항상 같이 왔던 책은 뭐였냐면 하이젠베르그의 물리학과 철학. 하이젠베르그 보면요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물리학뿐만 아니라 철학계에서 또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요 원자보다 아주 작은 그 분야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물체라는 것과 파장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분리되지 않고 있고 그 위치도 어디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불확정성의 원리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뉴턴이 생각했던 물체와 물체 사이의 그 관계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아주 미세 소립자라 그러나 그 세계의 원자들을 설명하는 것들을 위해서 우린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설명한 개념이 불확정설의 원리죠. 그런데 하이젠베르가 이 이론을 만들자마자 사람들이 머리로 이해하기 위해서 지적인 혼란을 일으킨 게 아니고 존재론적인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위기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누구인가? 이 세상은 무엇인가? 존재론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세상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이해거든요. 그 이전에 하이젠버그 이전에 데카르트식의 이해에서는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아주 분명하고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우주를 보면서 감탄을 했거든요. 아, 아름답다. 이렇게 질서가 있는 세상이라니. 그런데 하이젠버그가 아니야 불확정설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사람들은 혼돈에 빠졌고 위기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카프라가 이 주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학문의 길에 항상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설의 원리가 있는 물리학과 철학을 함께 했다고 그랬고요. 바로 여기서 카프라가 언급하는 건 뭐냐면요. 기계론적인 세계관,
그야말로 아구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기계론적인 세계관에서 전체론적이고 생태학적으로 보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 얘기는 여러분들 그냥 들었을 텐데 도대체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아까 Physics of 타오? 도의 물리학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책으로 정확하게 번역한 이거는요. 여기서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이라는 책인데 물리학의 도라는 건데 이제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이라는 책을 쓰게 된 얘기를 하죠. 저한테 이런 소스는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얘기할 때 저는 이분의 인터뷰, 강연을 보고 이런 소스를 구했어요. 이거는요, 캘리포니아 비치에서 카프라 선생님은 아니죠. 캘리포니아 비치에서 명상을 하는 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카프라 선생님이 본인이 동양사상과 그 다음에 이 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캘리포니아 비치였다 그래요. 처음에 비엔나에서 박사를 받고 취직이 안 돼서 파리에서도 지내다가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그 당시에 69년, 70년인데요. 여러분 그 당시가 바로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요. 사람들은 웅성거리고 있었고요. 사람들이 히피들이 많았고요. 물론 마약도 많았고요. 사람들이 그와 동시에 했던 일들이 뭐냐면 해안가에 앉아서 명상을 하는 일이었어요. 모두 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산타크루즈 캘리포니아에서 젊은 물리학자는 여러 사람과 함께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명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요 댄스를 춘다고 표현을 했어요. 댄스를 추는 것처럼 뭔가 나와 함께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주가 나와 함께 되는 느낌. 아니 어쩌자고 과학자가 물리학을 가르치는 과학자가 이런 경험을 하고는 어쩌자는 거예요. 물리학 따로 도 닦는 거 따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 선생님은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물리학자고요. 나는 나의 몸, 모래, 바위 그리고 물의 분자가 원자로 만들어졌다는 것 그렇게 원자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설명해내는 체계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몸이 뜨거워지거나 이런 것은요. 원자가 진동할 때 발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몸이 뜨거워지는 것들은 원자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또 분자는요. 그들이 분자를 파괴하고 다시 만들고 그러니까 우주적 빛이 쏟아져 내려서 소립자들이 나에게 내리찐다라고 쬐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본인은 그때 수학적인 이런 식으로 내가 수학적이고 물리적인 이론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이론을 갖고 있는데 동시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도대체 나에게 마음이 이렇게 충족한 느낀 에너지의 충만함, 이 에너지 폭포를 느끼는 게 뭐지? 하고 이 사람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학자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언어가 아니고 이번에는 도대체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이 에너지의 폭포가 뭘까? 바로 이때부터 산타크루즈 캘리포니아에서의 이 경험 이후부터 정말 많은 동양 종교, 힌두 종교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시바의 춤인데요. 이분 책 물리학의 도라는 그 책이 번역된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바의 신이 춤을 춘다는 게 이런 개념이었는데 여러분 낯설죠. 손이 여러 개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보세요. 악한 자를 밟고 그 위에서 다양한 춤을 추죠. 우주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동양 종교에 가까이 가기 시작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동양 신비주의에 관심이 있었고요. 힌두, 불교, 도교 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물리학과 뭐. 근데 이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분자, 여러분, 분자라는 것들은 자연처럼 경험되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화학 시간이나 의무적으로 여기 오신 분들은 이과 출신이 없죠. 그런데 고등학교 때 적어도 이제 화학을 배울 적에 분자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율표, 유기율표가.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분자는 자연처럼 경험될 수 있을까?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뭘 알게 됐냐면요. 본인이 동양 신비주의, 동양의 종교, 동양의 철학을 깊이 빠지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양자 역학과 아주 유사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사한데 하면서 그때 쓴 게 바로 타워 오브 피직스예요. 왜 그러냐면 이걸 왜 동양 철학 혹은 동양 신비주의와 연결을 했냐면요. 서구의 기독교 전통은 오랫동안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양자역학하고 연결이 되지 않은 거죠. 이분은 영성에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굉장히 영성에 관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몸에 대한 행복함, 그 다음에 깨달음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요. 영성에 대해서 관심하는데 보니까 아니마, 사이키, 아트만이라는 언어들은요. 모두 다 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숨은요. 머리로 숨을 쉬나요? 몸으로 숨을 쉬나요? 숨은 저도 여러분 앞에서 내 몸으로 숨 쉬는 걸 보여주잖아요. 영혼이라는 건요. 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라는 거나 스피릿, 영성이라는 건요. 사실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정신이라는 거잖아요. 데카르트는요. 생각하는 것과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다루다고 그랬는데 영성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내 몸에서 숨도 쉬고 영성도 있고 몸과 그 다음에 영성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리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분이 영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쩌자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영적인 경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 물리학 그런 느낌이 있죠. 두근두근두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런 영적인 종교라는 건요. 뭔가 신비한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 종교냐 아니냐의 차이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사이비 종교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는 방법. 돈을 뜯어낸다? 네, 그 정도로 상대방을 이용해 먹죠. 착취하고요. 상대방이 목표가 되지 않고요. 그런데 영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신비한 걸 경험하는데 사람들한테는 영적인 경험이 사이비 종교처럼요. 뭔가 지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아까 산타크루즈 해변에서 그런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영적인 경험을 할 적에 감사, 경의, 심지어는요 살아있는 경험, 뭔가 생기가 넘치는 경험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런데 불교를 보니까 불교에서는요 영어 강의였으니까 마인드풀니스, 알아차림이라는 언어로 불교에서도
영적인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들은 바로 데카르트가 몸과 정신을 구별했는데, 동양 종교에서는 보니까 몸에 뿌리를 두고 알아차림을 두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영적인 경험을 하고 나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그 다음에 그 충만한 느낌, 이런 것들, 몸에 대한 경험도 달랐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표현을 쓴 적에 섹슈얼리티, 성적 경험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제가 여기까지는 어쨌든 그 몸이 느끼는 어떤 기쁨의 느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젊었을 때 스키 강사였답니다. 스키를 얼마나 좋아했냐면요, 스키를 타고 리듬을 탁 스키 맨 위에서, 여러분 여기 스키 타시는 분 있어요? 네. 제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위에서 때 스키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요, 슬로프를 타고 쫙 내려오면서 이 선생님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요, 정말 그 리드미컬한 그 리듬을 타고 내려올 때 그 기쁨은요, 바로 영적인 그 경험처럼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경험은 다양한 환경에서 할 수 있구나. 종교적인 경험이라는 건요, 바로 이 영적인 것들을 특정 공동체의 역사적인 맥락에서 언어로 해석하는 거라는 거죠. 자, 이분은요, 정말 과학, 물리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박사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은요, 반다나 시바도 그랬듯이요, 과학을 하는 이유는 이 자연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자연을 어떻게 하면 설명할까? 그 설명을 이해하는 거지만요, 영적 지도자들은요, 개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셀프를 바꿀 수 있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요, 과학적인 언어를 가지고 영적 지도자들의 글들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설명하려고 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쓴 것 중에서 그 나오는 게 이겁니다. 내가 이 두 가지를 깊이 빠져보니까 현대과학과 동양 신비주의의 유사성이 있는데 바로 요겁니다. 라고 카프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은요, 경험이에요. 실험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그리고 신비주의나 동양 종교는요, 명상을 통해서요. 둘 다 해석이 아니고요, interpretation, 그건 너머에 이게 무슨 의미야 라고 해석이 아니고요, 그 관찰을 통해서 직접 경험한다는 거죠. 두 번째요, 신비주의는 내면을 관찰하잖아요. 내면의 변화, 그런 것들을 하는데, 과학은 외부 세상을 관찰하면서 시작하지만 공통적인 건요, 우리들의 평범한 감각 기관으로는 도저히 캐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대과학에서. 여러분, 신비주의는요, 평범한 감각으로 캐치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가장 현대과학에서 얘기하는 양자는요, 우리들의 눈으로 돋보기를 들이대도 볼 수 없어요. 그것들을 보기 위해서 아주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비주의나 현대과학은요, 모두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다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신비주의를 통해서 이분이 현대과학과 그 다음에 신비주의의 유사성, 그 다음에 내가 그것들을 경험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뭐 유사과학이다, 가짜다 이렇게 했지만, 현대물리학 박사를 한 사람이 자신들이 했던 물리학적인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관심을 보였죠. 그래서 많이 나온 말이, 당신은 내가 경험했지만 표현하지 못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각기 다른 분야, 의학, 심리학, 경제학, 건축학, 농학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정말 내가 경험한 거하고 아주 유사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해 봐야 되겠다 하고 시작하면서 이분이 생물학과, 생태학으로 그리고 사회학으로 이렇게 경제학으로 공부를 확장시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물리학의 도라는 그 책, 현대물리학과 동양철학이라는 동양사상이라는 그 책이 어떻게 이분의 사상적인 기반과 흐름을 바꿔놨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그 책이 너무나 많이 팔렸고 많이 팔려서 너무나 많은 강연을 요청했기 때문에 강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너무 유사하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분이 바로 자신의 학문의 분야를요 확장시키기 시작해요. 70년대 말입니다. 75년도에 물리학의 도를 썼고요. 70년대 말부터 물리학에서 라이프 사이언스, 제가 이게 라이프 사이언스가 생활과학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라이프 사이언스로 옮겨야 한다고 여겼고요. 바로 여기서부터 그분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시스테믹 띵킹, 시스테믹 뷰 오브 라이프,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할 체계적 사고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처음에 등장하는 건 과학과 문명의 전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인데요. 여러분 참고로 보시고요.